지금부터 NRF IITP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실장 문선영입니다. 근본 세미나가 128번째 정책 세미나입니다. NRF IITP 정책 세미나는 최신 학술 동향 및 전문 지식 제공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 직원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직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와 더불어 외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세미나 주제 및 연사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컨드 핸드 타임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윤영순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님을 강연자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는 그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강연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연사이신 그 윤영순 단장님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그 사단법인 인문사연구소 상임이사 그리고 경북대학교 노어논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예술이 꿈꾼 러시아 혁명 등 다수의 저작물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영순 단장님을 연달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연구재단 지금 현재 인문학 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윤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발표 세미나 제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컨드 핸드 시대의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제목만 들어봐가지고는 이게 뭔지를 조금,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시작한 지 뭐 2달이 넘었습니다만은 이게 종전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세컨드 핸드 시대, 전쟁과 평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이 정도입니다. 우선은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사실은 전쟁이 이제 2월 24일, 올해 2월 24일에 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정책 세미나 제안을 받은 게 3월 말 정도입니다. 그때쯤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발표를 할 때쯤이 되면 전쟁이 끝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점점 앞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보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아주 단편적이거나 지엽적이거나 또는 편향된 정보들이 좀 너무 많다라는 염려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은 러시아를 위한 변명은 아닙니다. 이런 팩트가 있다라는 팩트를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친구, 지인, 은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제가 전쟁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물론 사적인 시선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것을 그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하는 공적인 시선과도 연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푸틴은 아주 끔찍한 악마 같이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과연 끔찍한 악마인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아주 똑똑한 전략가인가라는 것.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우리로서는 특히나 이 재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도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주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러시아는 적국처럼 여겨지지만 거기 삼성, LG, 현대 공장들은 여전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원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저희 학생들,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 학생들부터 해서 유학생들도 여전히 러시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한 적대감이나 또는 어떤 잘못된 지식으로 그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럽게 그런 몇 가지 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런데 이런 앞서의 이야기는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제 전공은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 폭력, 전쟁,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것과 이 덧붙여서 그것이 어떠한 관계망 속에서 연결이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이 러시아어로 소설을 써서, 소설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오늘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2015년에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문학의 안과 밖에서 과거의 전쟁과 오늘의 전쟁이 어떻게 오버랩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컨드 핸드 시대에 우리 인류의 미래에 과연 우리는 뭐 과학부터 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곳인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제 오늘 강연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목에 대하여 제가 이 전쟁과 평화 그리고 세컨드 핸드 타임 시대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전쟁과 평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 우리나라의 한국의 톨스토이야라고 말하면은 이 고유명사가 이른바 보통명사가 될 정도의 그런 작가입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전쟁과 평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의 제목은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떠오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의 모순된 이미지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은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나서 두 나라만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정복을 못하죠. 하나가 영국이었고 하나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 러시아 침공이었죠.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결국은 도대체 이 전쟁과 평화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이 나폴레옹이 보통의 전략가들은 이렇게 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다. 이 군대는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러시아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치는데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전쟁과 평화 1812년 전쟁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전에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던 그 유럽의 변방의 덩치만 큰 나라에서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 유럽의 중심부로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이 없었겠죠. 그 전까지는 러시아인들이 그다지.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나폴레옹도 이기고 우리가 유럽의 평화를 뭔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그런데 나폴레옹 부대를 따라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보니 러시아는 굉장히 후진국이구나.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뭐 전제 정치의 나라였습니다. 농노도 있고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러시아가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자체로는 비극이지만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든지 아니면은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이라든지 이런 식의 예술의 반영이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여기서 자각한 수많은 어떤 그런 러시아의 장교들, 청년 지식인들이 우리나라가 바뀌자라고 해서 그 이후 한 십수년 후에 1825년에 12월 당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 황제에 대항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그런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이 나타샤예요. 여러분들 왜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그런 작품도 들어봤을 텐데요. 사실은 이런 소설이 20세기 초반에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란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하고도 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쟁과 평화라는 말은 이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로는 좀 이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세컨드 핸드 타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제가 19세기의 위대한 작가를 한 명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 알렉시에비치라는 작가는요. 그 20세기의 작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드 핸드 타임, 중고의 시대라고 얘기를 우리 세컨드 핸드 옷, 이렇게 중고, 물품,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작가가 2013년에 발표한 작품의 제목입니다. 시대가 세컨드 핸드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소련 시대, 억압, 폭력, 그리고 하나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이 국민들을
억압했던 시대, 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에 많은 그 소련 사람들이 뭘 기대했는가 하면 이젠 정말 자유야. 뭔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0년에 푸틴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2022년 현재도 푸틴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푸틴은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 언론인들이 죽어가고 정치인들이 암살당하고 러시아의 언론의 자유가 없는 이런 세계가 과연 우리가 처음 보는 세계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한 번은 겪어봤던 것 같은 그런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녀는 과거의 전쟁이라든가 원전 폭발이라든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이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테러 또 독재, 전제 정치에 관한 그런 작품들을 썼는데요. 이 작가가 이제 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세컨드핸드 시대, 세컨드핸드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시대의 이 전쟁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러시아의 전쟁과 평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이미지와 평화라는 이미지.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러시아란 나라가 어떻게 너에게 표상이 되니? 당신들에게 어떻게 포상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재밌는 대답이 많습니다. 아주 모순되는 대답이 많아요. 거기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있고, 차이콥스키 있고, 샤갈, 말레비치 같은 훌륭한 화가도 있고, 쇼스타코비치 같은 작곡가도 있고, 발레 막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테러, 전쟁, 그리고 항상 전쟁이라고 하면은 연루된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중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대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좀 재밌는 게 요번에 전쟁이 재밌다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전쟁 이후에 많은 댓글에 보면은 러시아 문화 예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예를 들면은 러시아 문학 이것도 말도 안 돼. 러시아 사람도 다 쫓아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이 러시아의 문화 예술이 이런 전쟁이라든가 전제 정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의 하나의 활동이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사진들은 거의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도하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마지막에 이 작은 두 개의 사진은 2차 대전 당시의 사진, 그 밑에 트럭은 체첸전, 사실은 시리아전, 체첸전,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까지 조지아, 우크라이나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에 러시아가 연루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의 반작용으로 그런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권력은 그런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을 자신의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게 2014년에 소치 올림픽의 폐막식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맨 처음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퍼포먼스. 두 번째 그림은 볼쇼이와 마린스키 극장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두 개의 이 발레 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사진에 이 작품을 열심히 쓰고 있는 톨스토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음악을 연주하면서 샤갈의 우리 그 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거꾸로 떠 있는 이 집들과 마을의 모습. 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니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고골 같은 작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 수많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2014년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전에 처음으로 8년 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충돌하던 그런 움직임이 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올림픽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전쟁과 평화라는 키워드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표상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재밌는 거는 저희는 여기 이제 연구재단이니까 또 러시아 그럼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그쪽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여기 과학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로바첝스키 비유클리드 기하학 거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블로프 우리 어릴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침을 질질 흘리는 종을 치고 이렇게 하는 그 실험, 개의 실험을 했던 파블로프라든지 화학 주기율표를 이렇게
고안했던 멘젤레예프라든지 또는 세계 최초의 우주선, 보스토크, 우주정거장 미르, 세계 최초의 우주인, 러시아인들이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어떤 분야는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분야와 러시아가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분야는 서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은데요. 일단 러시아의 전쟁과 평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과학기술도 저는 평화의 영역에 넣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이후로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인류의 평화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꽤나 또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꽤나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한번 이 도대체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22년 이 전쟁의 상황에서 도대체 러시아는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그 행위 자체만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조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러시아는 전쟁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다. 20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큰 전쟁에 러시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 러시아인들은 보통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류를 3번이나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정말 구했나? 라고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데 언제 구했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이 징기스칸의 이제 정복 전쟁 때 징기스칸이 러시아에서 200년 정도를 지체를 합니다. 어쨌든 유럽까지는 안 갔죠.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당시 그때 칸이 죽고 그렇게 더 이상 안 나갔다는 말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인들은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의 높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문명을 이렇게 지켜낸 것이 결국은 러시아에서 이 몽골인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한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우리가 이 나폴레옹을 저지를 시키고 전 유럽을 하나로 이렇게 하려는 나폴레옹의 야망을 저지를 시켰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유럽의 지도를 우리가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도 조금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을 저지시킨 것이 바로 우리다. 히틀러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러시아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우리는 히로시마 원폭으로 끝난 게 아닌가요? 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그쪽의 한 전선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과한 거죠. 결국 당시에 그 1990년도에 러시아에서 의회에서 추산을 했는데 2,600만 명 소련인이 사망을 했다라는 것. 끔찍한 그런 결과를 피를 흘리면서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으로 이 소련이란 나라, 러시아란 나라는 사실상 20세기에 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세계의 맹주로 떠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이 소련, 냉전의 양축을 구성을 하고 이 공산 진영의 종주국이 되죠. 그리고 거의 그 역사는 상당히 오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전쟁들에 참여를 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러시아인들은 이 전쟁들에 대해서 다 대부분 성전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사실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겨두도록 하고요. 이번 이 전쟁과 연관된 러시아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 푸틴의 이야기는 거의 전쟁광이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저는 한 번 정도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어떤 이유로 이 전쟁을 나는 시작했다. 전쟁이란 말 안 쓰죠. 러시아에서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쟁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언론에 지금 다 금지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모스크바 외국어 대학의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와이나 러시아어로는 전쟁인데 그게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란 말. 모든 걸 외국 기사를 번역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일주일쯤 전에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틴이 이제 2번의 연설, 2월 말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2번의 연설을 하는데 21일의 연설이 꽤나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로 보면서 정말 곧
전쟁이 아마 개시가 되겠구나,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 이때의 연설이 56분인데 푸틴이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어떤 원고 이런 것도 보지 않고 56분 동안 혼자 막힘없이 이 전쟁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의 우리가 보통 역사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냥 형제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일부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러시아 역사의 최초의 어떤 도시 러시아에서는 키예프루시라고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이우라고 하는데 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 거기에 도시국가로부터 러시아의 이 문화의 발전은 시작되었다라고 러시아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고향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동지고 친지고 동료도 있고 친척 혈육 있습니다. 저 실제로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러시아 사람이지만은 어머니가 우크라이나 사람이거나 이런 게 굉장히 흔한 경우고요. 또 러시아어와 지금 우크라이나어를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언어가 상당히 비슷해서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러시아어가 훨씬 유창합니다. 우크라이나어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죠? 이렇게 러시아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이 러시아와 전련하기 위한 어떤 역사적 작업으로서 얘네들이 우리의 역사를 또 훔쳐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이 푸틴의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 유럽으로 보자면 굉장히 아주 넓은 크기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그런 영토이고요. 상당히 비옥한 영토인데 너네 우크라이나가 니들이 그냥 그렇게 독립국가를 만든 게 아니다. 우리 러시아가 그걸 만들어줬다라는 말이 이제 푸틴의 두 번째 말입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다. 원래 옛날에 공산주의 혁명을 1917년에 할 때 레닌하고 그 동료들이 너무 행정 경험이 없어가지고 너무 덩어리가 크면은 이걸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이걸 좀 떼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런 하나의 공화국처럼 만들었고 심지어 그리고 2차 대전 직전과 직후에 스탈린이 이거를 이제 너네 따로 있지 말고 소련에 합병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아 등등에 속했던 영토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선물했다. 귀속시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후르쇼프는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서기장입니다. 그죠? 별 이유도 없이 지금 크림반도 여러분 뉴스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은 흑해 연안에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 반도인데 거기는 러시아인들은 옛날부터 휴양지로 생각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도 러시아는 항구, 부동항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데 그 지중해의 항구들을 이렇게 반도니까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세바스토폴이라는 도시의 이름도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그 크림반도를 뜬금없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선물했다.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다. 이건 또 팩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다 이 소련에 속했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여러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스탄 나라들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민족도 가깝고 언어도 가깝고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푸틴이 이어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 이후로도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대통령 또는 반러시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나라의 혼란이 이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비난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을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후에 하는 짓을 봐라. 특히나 러시아에 완전히 대항하고 이 러시아를 비난하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들을 앞세워서 우리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뉴스에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은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돈바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루간스크, 도네츠크 공화국을 이제 거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친러시아 주민들이 살아요. 푸틴은 그 나라들을 독립시키고 나중에는 이걸 러시아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젤렌스키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친서방 정책을 벌이면서 이쪽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러시아의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면서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이트가 이 연설을 했던 연설문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이 사진 4장이 올라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보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푸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서방에서 계속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2014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러시아인들이 어쨌든 사망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14,000명 이상의 이제 친러시아 계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푸틴이 아주 자주 인용하고 있는 거는 2014년에 여기 지금 보면 불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친러시아 움직임을 보이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독립하고 연방공화국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이 푸틴이 계속 너네들 신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금 화염병을 던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푸틴은 다시 가지고 와요. 다시 가지고 오면서 자 봐라 우리나라 사람들 이만큼 죽었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는 간과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으면 여러분 세르비아 코소보에서의 그 인종 청소 이런 거 보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치고 나면 바로 다음 반대쪽에 이런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쪽의 사람들도 죽고 서로 테러와 테러의 역사가 반복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푸틴은 어쨌든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친러시아 쪽의 주민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네오나치, 신나치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기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게 미국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미국 또는 유럽의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화살을 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날 역사 수업을 한번 쭉 하고 나서 24일 날은 짧게 이제 24일 날 새벽에 이게 아주 갑자기 기습적으로 대통령의 그게 나와요. 연설이 나오는데 28분, 앞서는 56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 28분 정도 연설을 해요. 푸틴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듣는 사람도 중학생 정도 되는 사람도 되게 듣고 이해하기 쉬울 정도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나토라는 것, 너네들이 왜 계속 옆으로, 이제 소련의 분할 이후에 너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계속 동진해서 우크라이나는 마지막 보루다. 거기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력과 국경을 맞대게 되는데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리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역을 넓히고 우리 코앞에까지 무기가 배치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가 참전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 참전 전쟁을 얘기를 해요. 유고 연방,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지에서 그 무고한 시민들의 학살이 이어졌다. 미국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양쪽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그래도 우린 노력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특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이 2월에 있기 전에 특히 2021년 10월, 11월, 12월쯤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아주 막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회담을 계속 러시아에서는 제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우리 거기까지 나토 동진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계속 걔네들이 우리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과거에 봐라.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침략을 해서 우리가 당해야만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뭔가 이 나토가 왜 자꾸 동진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푸틴은 얘네들은 반러시아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러시아인이라면 평범한 러시아인이라면 이 정도의 연설에 정말 우리나라는 아주 위험에 처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앞서 봤던 2014년 이후에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 우크라이나에는 친러시아인들 굉장히 러시아 계열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을 학살해오고 있다. 제노사이드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또 서방에서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쓰죠.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주민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푸틴이 발칵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도 먼저 이때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에 2014년에 이 크림반도를 사실 러시아에 강제 합병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에게 이번 전쟁 이후로 서구에서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배제하고 뭐 몇 가지 이제 뭐 달러화로 이렇게 루블 이제 지금 러시아가 경제 제재 이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다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러시아 땅이 되었지만은 너네들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투표를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이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니들이 계속 학살하고 있으니까 오늘 나는 스페셜한 이 군사 작전, 그죠?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볼모로 잡아서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에 대항하고자 하는 세력으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꽤나 긴데 왜 조금 한 10분 정도에 걸쳐 소개를 해드렸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논리 안에 우리가 6.25 전쟁, 그 내전을 치렀을 때 한국이 사실은 우리가 대의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 사실은 그 논리와 똑같은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런 논리와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은 좀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오늘날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뭐 이런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러시아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많단데 그 사건 중에 딱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930년대 초반 스탈린 때인데요. 스탈린이 이 집단 농장으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땅을 다 몰수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대기근, 이 골로도모르 또는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에 굉장히 서류마다 달라요. 300만이 죽었다, 500만이 죽었다, 1000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뭐 보통 가장 좀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로서는 한 300만, 뭐 330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물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다 공출을 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수백만이 굶어 죽었으니까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길에 거의 기아 상태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시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감정 때문에 사실은 이 나치 독일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이 협력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 우크라이나로서는 우크라이나 안에 물론 친러시아적인 사람들도 많지만은 반러시아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뭐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사진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젤렌스키입니다. 2019년에 이 당연히 친미 그리고 이 친나토를 주창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1978년생의 상당히 젊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됐을 땐 더 젊었겠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니까. 이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능력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푸틴이 굉장히 영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데 계속 푸틴을 자극하고 있고 계속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전쟁 이후로 오히려 젤렌스키는 뭐 새롭게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죠. 자, 젤렌스키가 자기에게 보내진 뭐 스나이퍼가 10명이다라고 하니까 뭐 그다지 많지 않네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고문당하고 시신이 우물에서 발견되는데 나는 뭐 그렇게 끔찍한 그런 처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오늘 뉴스에서는 러시아 2차 대전의 교훈을 잊어버린 것 같다. 아니면 그때에 니들은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지금 외무장관이 이 젤렌스키도 유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를 비난하면서 또 히틀러도 유대인이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종류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여기에 한 방을 먹이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에는 뭐 이런 종류의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내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보자면은 초반에 아주 반전 시위가 많았죠. 특히나 모스크바라든지 아니면 페테르부르크라든지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예카테린부르크 같은 큰 도시들에서 이렇게 전쟁 반대 시위가 많았어요. 보면 러시아어로 니에트 바이니에라고 전쟁 반대 반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이렇게 적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나는 전쟁을 뽑지 않았다. 즉 나는 푸틴을 뽑았는데 너 전쟁하라고 뽑은 게 아니야라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14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반전 시위가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전쟁이 나고 나서 대학들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모스크바 대학하고 몇 군데 대학의 이렇게 좀 상황이라든지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게 대학의 총장님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또 반대로 전쟁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도 하고 그 친전, 반전으로 나눠가지고 그 내부에도 굉장히 의견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릴레이 시위, 피켓 시위 같은 것들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들은 말은 저렇게 피켓에다가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말만 적혀 있는 그 시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몇 년, 15년형이 지금 이렇게 구형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체포가 되고 있고 다른 목소리는 푸틴이 듣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백만송이 장미란 노래를 부른 그 가수 알라 푸가초바라는 가수인데 전쟁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로 가고 또 발레리나도 망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전의 움직임들은 흥미롭게도 전쟁이 지금 진행되면서 오히려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돌아오도록 하고요. 이 전쟁의 또 당위성, 찬성하는 입장으로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푸틴이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영토 일부인데 원래 수복 좀 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니들이 먹고 살 만큼 살게 된 것도 다 소련 시절에 우리가 도와준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특히나 러시아 주민들을 학살한 데 대한 어떤 적대감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러고 특히 언제부터 젤렌스키 너가 그렇게 이 서방과 이쪽에 친했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도 되게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커지는데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이 푸틴이 3월 18일 날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2014년에 그 기념일에 이 모스크바에 있는 축구장이에요. 거기 거대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콘서트가 사실은 돈 얼마씩 쥐어주고 이렇게 사람들 동원한 거다라는 말부터 해서 이 팽팽한 이 언론에서도 서로 진실 공방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오히려 저는 소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러시아인들이 냉담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 나라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러시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되는 21세기에도 체첸 20세기 말부터 해서 체첸, 조지아, 여기저기 시리아, 우리나라 전쟁한다는 얘기를 맨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약간 친척이 있거나 이런 사람 말고는 또 전쟁이야 이런 정도죠. 실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맥도날드 서구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경제 제재하면서 문 닫고 자라 옷 파는데 그죠? 이케아 아이폰 이런 거 파는데 나 그거 좀 못 쓰는 것뿐이지 쟤들도 꼴 보기 싫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처음에 갑자기 루블화가 1달러에 70루블 정도 하던 게 갑자기 3월 한 중순에는 120 거의 2배 가까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폭락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1998년에 모라토리움 선언했던 것처럼 그때 망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오늘 환율을 보니까 70으로 심지어 전쟁 나기 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구의 이 경제 제재가 별로 안 먹히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참 드물게도 석유도 나는 나라, 자원도 나는 나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치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자꾸 우크라이나 욕하지 말라고 해서 반감은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가 저렇게 하는 것도 좀 쇼다, 좀 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많아요. 밑에 제가 사진을 왜 넣었는가 하면은 이 도대체 맥도날드가 뉴스에 한참 나왔어요. 왜 나왔지라고 하는데 이 맥도날드는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서구 문화 유입의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90년에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1호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맥도날드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 중학생들 정도 나가서 햄버거 먹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문을 열었을 때 밑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줄 선 거예요. 맥도날드 앞에.
이때는 아직 소련이었습니다. 91년에 소련에서 러시아 공화국이 되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던 거예요. 갔는데 우리는 가면은 항상 배급받으러 가면은 내 앞에서 줄이 딱 끝나버려요. 배급 못 받고 집으로 와야 돼요. 근데 저 조그만한 가게에서 끝도 없이 빅맥이 쏟아져 나오네? 콜라가 있네? 게다가 여기 있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친절하네? 라고 놀란 거죠. 이른바 자본주의의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 줄이 이렇게 이어지는 왼쪽에서 항공사진이에요. 이게 심지어 크레물린까지 이어졌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 러시아가 서방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맥도날드가 문을 닫는 거는 러시아인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러시아인들이 당연히 맥도날드보다 훨씬 나은 그런 종류의 음식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햄버거 먹지 마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또 서방과 다시 단절될 수 있다라는 공포가 과거를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크게 가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그때의 과거를 겪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기호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내부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앞에 이 얘기를 하다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만은 뒤에 이제 이 문학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12년 이 전쟁 얘기를 했는데요. 이 19세기 러시아에 우리가 이제 위대한 작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체호프도 있고 고골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19세기 작가들이 러시아 작가들은 이 작가 이상이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푸시킨도 굉장히 많은 시기를 유형에 처해졌고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심지어 황제에 의해 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이제 뭘로 시베리아 유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19세기 러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폴레옹에게 이기고 프랑스를 이기고 뭔가 유럽적인 그런 나라가 된 듯 했지만 사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거기에 대한 자각, 우리나라의 정치가 아직도 굉장히 후지고 전제적이구나라는 데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이 러시아 작가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 정치가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이 있었더라면 이때도 러시아는 검열이 있었어요. 러시아 문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어떤 학자인 올랜드 파이지스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러시아는 19세기에 전제 사회에서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그만큼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의 가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20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20세기에 제가 노벨상 수상자들을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올려봤습니다. 1933년에 분인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숄로오프, 고요한 동강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파스테르나크, 닥터 쥐바고라는 소설로 유명한데 노벨 문학상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는데 자기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받으면 받을래, 죽을래, 아니요, 죽을래는 아니고 받을래, 너 러시아를 떠날래라고 말을 해서 이 사람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솔지니친 노벨 문학상 이제 수상이 결정되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 안에서 소련 안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야 이 솔지니친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브로드스키라는 소설가도 이제 이 시인입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그죠? 이 시인도 러시아에서 이제 쫓겨난, 말하자면 망명한 그런 시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망명자와 내부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 중에서 친소련의 글을 썼던 사람 여기 있는 숄로오프라는 이 작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어디 조금 이렇게 박해받거나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 20세기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1987년에 브로드스키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30년이 가까운 동안 러시아어로 글을 쓰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러시아어로 글을 쓰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바로 2015년에 알렉시에비치라는 이 작가입니다. 알렉시에비치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벨라루스 사람입니다. 최근에 벨라루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벨라루스 사람이 왜 러시아어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은 다 과거의 소련의 영토였죠. 자, 이 알렉시에비치는 최근에 이 작가의 작품이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 특히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받았을 때 가장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1948년생인데요. 푸틴보다 나이가 조금 많죠. 4살 정도 많은데 이 작가가 좀 유명한 것이 푸틴이나 아니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인 루카셴코라는 사람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런 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알렉시에비치가 대놓고 푸틴을 저격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푸틴은 정치가가 아니라 KGB 요원이다. 젊었을 때 KGB 요원이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리고 푸틴이 한때 지지율이 86%가 됐는데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다 최소한 86%, 그죠? 이 푸틴의 일부가 니들도 다 푸틴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왜 러시아, 소련은 이렇게 전쟁과 헤어지지 못하느냐? 소련 시절에도 그렇게 피와 시체가 질비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 몇십 년 동안 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는데 이 유럽 땅에 전쟁이 이 정도로 없었던 시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200년 동안에 150년을 전쟁을 해왔다라고 말하죠. 한 번도 행복하게 산 적이 없다. 특히 소련에서는 70년 동안이나 공산주의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고 최근 20년은 착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맨 앞에 전쟁과 평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인간적인 러시아 세계, 정말 전 세계인이 경배하는 문학과 발레, 그리고 위대한 음악으로 대변되는 그 러시아 세계와 스탈린이나 베리아, 이 베리아는 스탈린의 오른팔이었죠, 그죠? 그리고 푸틴과 쇼이구라고 했는데 쇼이구는 지금 국방장관이에요. 가끔 뉴스에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러시아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푸틴을 직접 저격해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나라 대통령이 루카셴코도 저격을 하는데 아마 최근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계속 루카셴코를 통해 가지고 서방과 푸틴이 회담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라는 굉장히 드물게 친러시아 국가이고 또 친북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대통령은 심지어 푸틴보다 대통령을 더 오래 했습니다. 더 오래 했는데 밑에 보면 자기 아들 데리고 가죠.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는 이 루카셴코라는 이 사람이 대놓고 이제 이 작가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각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은 요 뒷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온 나라가 기뻐하는 정말 훌륭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2015년에 이 알렉시에비치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이 루카셴코가 축하를 안 해줍니다. 대통령인데. 왜냐하면은, 정말 자기랑 계속 좀 각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축하를 안 해주다가 좀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어요. 또다시 재선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축하를 해줍니다. 이제 축하를 해주고 나서 이제 재선이 돼요.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루카셴코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벨라루스 작가 예술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 조국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너는 조국은 어머니인데 왜 조국을 부끄러워하느냐. 너는 좀 나쁜 딸이고 나쁜 아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녀가 대놓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15년이에요. 나는 벨라루스를 비판한 적이 없다. 국민을 비판한 적도 없다. 내가 욕한 것은 바로 대통령 당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최근에 아마 어제 뉴스인가 봤더니 안젤리나 졸리가 키이우까지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이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그죠? 그 졸리가 키이우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조언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알렉시에비치입니다. 이 작가가 지금은 독일에 가 있어요. 독일에 가 있으면서 이 이제 반전 운동을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또 벨라루스 스푸트니크 신문에다가 루카셴코가 너 독일에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라. 거기 가면 돈 많이 주더냐라고 이 작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작품을 쓰길래 이렇게 이 작가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 많은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약간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2차 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그 여성 작가들의 글을 이제 여성 작가들이 아니라 여성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제가 작가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은 이 작가는 원래는 이제 아버지는 벨라루스 사람,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 그리고 자기는 러시아어로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 그런 작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가에게 있어서는 2차 대전 그 소련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자신의 뇌리 속에는 아주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시절 도서관에 가면 책 절반이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도서관, 아버지가 책 빌리러 다니는 시내도 그랬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항상 전쟁을 했고 전쟁을 준비했다. 도대체 다르게 사는 법을 러시아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책이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가 이 책이 2차 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여성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모은 거예요. 이 작가가 원래는 기자였습니다. 기자였으니까 자기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을 약간씩 각색해서 이걸 글로 만든 거예요.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1980년대 초반에 이 책을 소련 시절에 내려가니까 검열관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저주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죠. 영웅 이야기나 하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이 히틀러에게 이겼는지라는 얘기를 하지. 너는 뭐 이런 쓰잘데기 없이 여자들이 전쟁터 나가서 어떻게 막 생리를 하고 어떻게 뭐 이런 그 윤간의 위기에 처하고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알렉시에비치가 나는 그런 위대한 이념이 아니라 나는 작은 인간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 작가에 대해서 푸틴이나 루카셴코가 반대를 하는가? 책의 짧은 부분 몇 구절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터뷰의 일부들입니다. 여성의 처음에는 병의 이야기예요. 그날 야간 당번이었는데 중상을 입은 병사들의 막사에 들렀는데 대위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 인터뷰 형식이죠, 그죠? 내가 당번을 서러 간다니까 옆에 의사들이 아마 그 대위 오늘 못 넘길 거야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됐으니까 대위에게 가서 물어봐요. 어떠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대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갑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하루 앞두고 있는 그날인데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너 가슴 좀 보여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련 시절에 가능했던 이야기인가? 아니죠. 이러면 이 사람 죽어가면서도 우리 전쟁에서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난 죽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이거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두 번째 밑에 얘기를 보면 빨치산들이 막 숨어 있어요. 바로 옆에 독일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애기 빨치산이니까 일반인들이죠. 그죠? 그 안에 갓 낳은 아이 엄마가 있어요. 갓 낳은 아이 엄마가 있는데 그 아기가 자꾸 우니까 우리 다 걸리면 다 독일군들한테 죽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무언의 압박을 어머니에게 주죠. 아이 죽이라고. 그러니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인터뷰.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이 러시아나 소련의 검열 당국을 건드린 건 아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면 그 다음 거 보세요. 우리 사실 지금 오늘날의 뉴스에서 약간 자극적인 뉴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과 오버랩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독일 군을 포로로 잡으면 부대로 데려와서 총살을 안 시키고 총살시키면 너무 편하게 죽으니까 팔다리 그냥 자르고 담금질하고 그렇게 우리는 고문했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문, 우크라이나 쪽에서 말하는 그런 고문, 러시아 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푸틴의 연설을 보면서 느낀 것도 이 푸틴의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 20세기 2차 대전 그 당시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그런 염려였는데요.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떤 전쟁에서 일어나는 포로에 관한 이야기에 그다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탈린그라드 근처에서는 하도 시체가 많아서 말도 겁을 안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독일 병들 시체를 밟고 차를 타고 넘어가면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는데 되게 기뻤어. 이런 말을 하죠. 자, 이거 인간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증오.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증오를 굉장히 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거 보세요. 그죠? 예를 들면 독일군들이 러시아인들을 이렇게 고문해서 죽이는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러시아인도 이랬다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도 러시아의 언론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나름대로 그런 식의 자기 보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이 좀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여성과 아이죠. 그죠? 진격하면서 이 러시아 남자 군인의 얘기요. 이제 점점 서쪽으로 갔던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마을이 나타나면은 그 마을에서 여자애들 잡아다가 어떻게 윤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통 좀 나이가 든 처녀들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10서너 살짜리 애들
13살짜리 애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 군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되게 평범하고 교육 잘 받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 우리가 지금 전쟁을 보여주는 그 SNS 장면이라든지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분노하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평범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하나의 이 알렉시에비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면서도 객관적 사실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알렉시에비치가 이런 작품들을 썼을까라는 것인데요. 요 아연 소년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군 기자로 직접 참전을 해요. 전쟁터에 가는데 이 전쟁은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전쟁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비행기 헬리콥터에서 내려다 보는데 밑에 사막에 아연의 빈 관이 쭉 늘어서 있어요. 그 빈 관은 거기에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을 그 러시아 소련 군인들의 시신을 담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라고? 야, 내가 기사를 써서 이걸 남긴들, 역사가가 기록으로 남긴들,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한계에 질식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문학, 이제 옛날에 쓰던 소설 같은 그런 거 못 쓰겠다.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기사도 못 쓰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녀의 작품의 하나의 기조였던 거죠. 제가 좀 준비를 뒤에가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전쟁에 관한 것과 더불어 알렉시에비치가 또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원전 폭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전 폭발 이후에 이제 체르노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가 벨라루스와 국경에서도 가까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체르노빌 이후에 죽어갔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과 개별적인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고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여기에 번역은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주로 옮긴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렉시에비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의 역할은 뭔가 역사적 사실을 남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소설가의 역할은 없었던 일 같은 것들을 어떤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역사가는 역사가인데 몇 명이 죽었다라는 그 팩트를 남기는 역사가가 아니라 그때의 인간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그 감정을 남기는 역사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감정이 바로 현실이다.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른바 푸틴에게 젤렌스키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역사는 거리의 군중 속에 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일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문학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왜 했는가 하면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는 굉장히 큰 비난을 했죠, 작가에게. 또 지금 당신이 했는 게 전부 인터뷰인데 그게 당신을 작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비난을 상당히 했습니다. 사실은 노벨상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대통령과 또는 딴 나라 대통령과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는 작가가 잘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2016년에 제가 논문을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30년 전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이 되는 작가들이 노벨상을 받았던 일이 1980년, 7년쯤에 끝났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다시금 이런 문학의 밖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상을 탔다. 참으로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금 문학의 정치를 통해서라도 서로를 압박해야 하는 서구와 러시아, 서구와 과거의 소련이었죠.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느껴진다라는 말을 제가 논문에 쓴 적이 있는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2022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아쉽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세컨드 핸드 시대 인류의 미래를 묻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저희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과거에 중세 유럽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쟁, 과거에 2차 대전 당시 영화에서나 보든 소설 속에서나 보든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알렉시에비치는 이런 말을 씁니다. 세컨드 핸드 타임이라는 책에서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 시대에 소련 국가가 다시 불리고 콤소몰, 옛날에 청년 당원들입니다. 다시 활동하고
공산당을 재현한 것 같은 이 이제 러시아의 뭐 유일 러시아 당이죠. 푸틴의 당입니다.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은 막강하다. 막시즘과 레니니즘을 정교회가 대신하고 푸틴이즘이 대신한다는 말을 쓰죠. 그러면서 혁명 직전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그린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도 미래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그만둔 것 같다.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는 미래는 현재와 다를 것이다. 미래는 현재와 다른 진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미래는 우리가 겪었던 과거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늘 100년이 지난 오늘 미래는 또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또다시 우리는 과거의 어리석은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죠. 세컨드 핸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앞서도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컨드 핸드의 시대를 세컨드 핸드가 안 되게 만드는 것 과학의 힘이고 또 인문학의 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팬데믹이 있었을 때에 이제 중세시대 때에 전염병의 시대에 인간들은 아무런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죽어가야 했다면 지금 우리는 백신을 만들고 거기에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나마 정상화시킬 수가 있었고 그때 수십 년이 지속됐다면 지금은 2, 3년 안에 나름대로 이것을 끝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근데 전쟁은 좀 다르죠. 그 무기 같은 것으로 전쟁이 더욱더 인류를 위협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이 아니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학. 예를 들면 알렉시에비치가 말한 그 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하나의 개별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며 역사가는 그것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똑바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또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지금 우리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고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인문학의 몫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